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내 얘기야 하실 겁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더 이상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됩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68세 이정순 씨는 40년 지기 친구 박미자 씨와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곁을 지켜줬던 평생 친구였죠. 그런데 코로나로 장사가 기울자 믿었던 박미자 씨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돈만 빼겠어.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는 이정순 씨를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정순 씨는 판사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40년을 내 가족처럼 살아왔는데 이게 친구라는 겁니까? 믿음이 이런 겁니까?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없으십니까? 젊을 때는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즐겁던 친구가 나이 들수록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왜 만날수록 마음이 불편하고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걸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분명히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건 돈도 건강도 아닌 인간관계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간관계가 좋으면 더 좋아지고 나쁘면 더 최악이 된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비유를 했죠.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고 결국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만 따뜻함과 안전을 얻을 수 있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친구만이 좋은 친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의 친구가 내 삶에 독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세 가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왜 나이 들수록 친구가 독이 되는지 그 심리적 이유. 둘째, 어떤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인지 구별하는 확실한 기준. 셋째,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지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와 질투의 늪. 서울 강남에 사는 72세 박영자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30년 넘게 만나던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모임이 괴로워졌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의사인데 병원을 하나 더 차렸어. 우리 둘째 며느리는 대기업 임원이야.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우리는 아파트를 강남에 세 채나 가지고 있어. 박영자 어머님은 말합니다. 예전엔 그냥 서로 안부나 묻고 수다 떨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만날 때마다 자랑 경쟁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우울해져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레옹 페스팅거는 사회 비교 이론을 통해 이런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비교가 더 치명적이 됩니다. 왜일까요? 젊었을 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하는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60, 70이 넘으면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요. 그래서 비교는 더 이상 동기부여가 아니라 절망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있으시죠? 만날 때마다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 말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의 삶만 부러워하는 자는 결코 평안할 수 없다. 두 번째,
과거에 갇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 부산에 사는 69세 김철수 씨의 경험담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이종만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이종만 씨는 항상 같은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야, 기억나냐? 우리가 고3 때 그 여선생님한테, 그때 우리가 군대에서, 우리 젊었을 때는 말이야. 김철수 씨는 처음엔 추억팔이가 즐거웠지만 점점 지겨워졌습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만 하는 친구와 시간을 보내니까 나도 모르게 과거에만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현재의 내가 초라해 보이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안 하게 되고. UCLA 심리학과 할 허시필드 교수팀은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람이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를 별개라고 느낄수록 뇌의 전전두엽 활동이 약해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만 반복하는 친구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우리 뇌도 미래를 그리지 못하고 지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고 현재의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뜨리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옛날에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친구가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무덤이다. 산자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 과거에 머무르는 자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세 번째, 부정적 감정의 전염. 대구에 사는 74세 정미경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친구 한순자 씨와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엔 건강에도 좋고 말동무도 되어 좋았는데 점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순자 씨는 항상 불평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물가는 오르고 우리 며느리는 또 왜 그렇게 예의가 없는지, 병원비는 비싸고 의사들은 불친절하고 정치인들 좀 봐, 하나같이. 정미경 할머니는 말합니다. 처음엔 같이 공감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화가 나고 세상이 다 불만스럽고. 미국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 존 바르그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고 합니다. 특히 부정적 감정일수록 전염력이 강합니다. 하루 30분만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해도 우리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정 전염은 더욱 위험합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활동으로 중화시킬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어 그 부정적 영향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가 있고 만나고 나서 기분이 우울해지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현명한 자는 자신을 고양시키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신을 타락시키는 사람들로부터는 거리를 둔다. 네 번째,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관계. 광주에 사는 66세 김동현 씨의 실제 경험입니다. 30년 지기 친구 박상철 씨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믿었고 계약서도 대충 썼습니다. 우리가 무슨 계약서까지 필요해? 했거든요. 처음 2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익 배분을 놓고 의견이 달라진 것입니다. 박상철 씨는 내가 더 많이 뛰었다고 주장했고 김동현 씨는 내가 더 많이 투자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고 30년 우정은 하루아침에 끝났습니다. 김동현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친구와 돈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안 되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서로 모은 돈이 있고 자식들 문제도 있고 복잡해져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조슈아 마골리스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금전적 이해나 가족 문제 같은 현실적 요소가 더 많이 개입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50세 이후에는 관계가 단순한 우정에서 벗어나 이해득실이 얽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돈 때문에 또는 이해관계 때문에 틀어진 친구 관계를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쾌락의 우정, 이익의 우정, 덕의 우정,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오직 덕의 우정뿐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익을 추구하는 가짜 우정들이 본색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고집과 편견이 굳어진 만남. 인천에 사는 71세 이순옥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 최은정 씨와 함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최은정 씨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왜 배워? 우리 나이에.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건 다 이상해. 내 방식이 최고야. 50년 넘게 해온 방식인데. 이순옥 할머니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즐거웠는데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저도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나중엔 같이 다니기가 싫어졌어요. 여러 인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존 생각을 바꾸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경직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존 생각을 바꾸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직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 자신도 경직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동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옳다, 내 경험이 최고다라며 절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친구가요.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강물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그 흐르지 않는 고인 물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것이 몇 개나 되십니까? 아마 적어도 2~3개는 해당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나이 들수록 어떤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일까요? 첫 번째, 현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 제주도에 사는 73세 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정자 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박정자 할머니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희 씨, 우리 나이에 과거 얘기만 하고 살면 재미없잖아요. 오늘 뭐 재밌는 일 없을까요? 두 할머니는 함께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장에도 가고 도자기 만들기도 배우고 제주 올레길도 걸었습니다. 박정자 할머니는 항상 오늘 뭐 해볼까? 라고 물었고 강영희 할머니는 그런 친구 덕분에 매일이 새로웠다고 합니다. 정자 언니 덕분에 70 넘어서도 처음 해보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예전 친구들은 만나면 아픈데 얘기, 자식 걱정 얘기만 했는데 정자 언니는 오늘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지 생각해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로라 칼스텐센 교수가 제시한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현재의 즐거움과 의미 있는 경험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간관계를 맺지만 나이가 들면 지금 당장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요즘 어때? 라며 현재를 물어보는 친구? 아니면 예전에는 말이야? 라며 과거로 끌고 가는 친구?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와 함께 현재의 순간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게 만드는 자는 친구가 아니다.
두 번째,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친구. 울산에 사는 68세 조영수 씨와 김태진 씨의 우정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정년퇴직 후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조영수 씨는 영어 공부를, 김태진 씨는 컴퓨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배우고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태진이가 말하더라고요. 영수 형, 우리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요? 하지만 배우는 게 즐거우니까 계속 해봐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공부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영수 씨가 영어로 간단한 문장을 말하면 김태진 씨가 박수를 쳐주고, 김태진 씨가 컴퓨터로 편지를 쓰면 조영수 씨가 감탄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70세가 넘었지만 조영수 씨는 영어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울산을 소개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김태진 씨는 동네 어르신들께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영수 씨는 말합니다. 태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형 할 수 있어요 라고 응원해줬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의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제시한 생성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음 세대를 돕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이런 생성감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그런 거 왜 해? 라고 말리는 친구인가요? 아니면 대단하다,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응원하는 친구인가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의 가능성을 믿고 나도 모르던 내 안의 힘을 끌어낸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친구의 성장을 기뻐한다. 세 번째, 깊은 공감과 위로를 나누는 친구. 전주에 사는 75세 문순덕 할머니와 70세의 김미영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 모두 비슷한 시기에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문순덕 할머니는 둘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고, 김미영 할머니는 남편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처음 두 분이 만난 곳은 병원 대기실이었습니다. 서로 우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때 미영 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고요. 순덕아, 말 안 해도 알겠다. 나도 그래. 그 한마디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두 할머니는 서로의 아픔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문순덕 할머니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하면서 조언을 해줘요. 하지만 미영 언니는 달라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도 돼, 슬프면 슬프다고 해도 되라고 해요. 휴스턴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공감과 동정을 구분합니다. 동정은 위에서 내려다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공감은 같은 높이에서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같은 실존적 고민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함께 느끼고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께는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힘들 때 해결책을 주려고 애쓰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옆에서 함께 아파해주는 친구 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다운 관계는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혼자가 되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면서도 함께 있을 때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현재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친구의 수는 줄어들고 질은 높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차라리 혼자가 나을까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혼자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친구는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혼자는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혼자는 회복의 시간이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2세 김정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정자 할머니는 평생 친구 2명과 매일 같이 수다를 떨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늘 듣는 말은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돈은 벌어도 남는 게 없어. 몸은 여기저기 아프기만 하고 처음에는 위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 정자 할머니 본인도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자 할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 산책을 시작한 것이죠. 매일 아침 한강을 따라 걷고 벤치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한 달 만에 기분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친구랑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훨씬 편하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잘못된 관계가 외로운 거였어요.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지고 뇌가 정서적 배터리를 충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혼자는 단절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두 번째, 혼자는 자유를 준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친구 만나서 오히려 더 피곤해진 적. 또 저 사람 눈치 보느라 진 빼고 왔네 하신 적 말입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박영철 어르신은 늘 친구들 모임에서 돈을 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신이 형이니까라는 이유 하나로 말이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모임을 빠졌습니다. 그날 느낀 자유감이 너무 컸습니다.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남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이렇게 좋구나. 여러분,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 오늘은 책을 읽고 싶다 하면 책을 읽고 춤추고 싶다 하면 춤추는 거죠. 로마 철학자 세네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타인의 눈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다. 세 번째, 혼자는 나를 깊게 만든다. 전북 전주에 사는 74세 최미숙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크게 좌절했습니다. 앞으로 누구랑 얘기하고 누구랑 살아가나.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작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줄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였습니다. 오늘 해가 참 따뜻하다. 오늘 반찬이 맛있었다. 오늘은 허리가 덜 아팠다. 3개월쯤 지나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삶이 훨씬 감사로 채워졌습니다. 최 할머니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옆에 없어도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제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성찰이라 부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자기 내면을 돌아보게 되고 지혜와 통찰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정신은 고독 속에서 자란다. 자,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혼자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루틴을 만드세요. 같은 시간에 산책, 아침에 일기, 저녁에 음악 듣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둘째,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뜨개질, 그림, 텃밭 가꾸기, 바둑,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가 즐거운 활동이 가장 좋습니다. 뇌과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를 몰입이라고 불렀죠.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느껴집니다. 셋째, 자기 대화를 해보세요. 오늘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나? 오늘 나를 웃게 한 건 뭐였나? 이 질문만 적어도 우리의 뇌는 긍정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으면 물론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런 친구가 없다면요? 괜찮습니다. 나쁜 친구보다 혼자가 낫고, 혼자는 오히려 더 큰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든 없든 우리가 노년에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단순화, 양보다 질을 추구하라. 충남 천안에 사는 69세 박철민 씨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5년 전만 해도 박철민 씨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직장 동료 모임, 동네 친목회, 등산 모임. 일주일에 5, 6번은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박철민 씨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모임을 정리하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3명만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30년 지기 친구 이정호 씨.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 후배였던 김영식 씨. 나이는 10살 어리지만 서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윤석구 씨. 취미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6번 만나도 허전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3, 4번 만나도 충분해요. 아니, 오히려 더 만족스러워요. 미국 듀크 대학교의 사회학자 밀러 맥퍼슨 교수가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50세 이후부터는 친한 친구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30대에는 친한 친구가 7에서 8명이었다가 60대에는 3, 4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정말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으신가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진화심리학자 로빈 던바는 던바의 수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150명이고 그 중에서도 정말 친밀한 관계는 5명이 한계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숫자는 더 줄어듭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많은 친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친구 몇 명을 갖는 것이다.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이 마음이 통하지 않는 100사람보다 낫다. 두 번째, 내면의 평화 추구,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경기도 수원에 사는 71세 최영숙 할머니의 깨달음 이야기입니다. 최영숙 할머니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웃에게 어떻게 보일까?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창피해하지 않을까? 항상 다른 사람의 평가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완치되었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살았나? 내 인생인데 왜 계속 남의 눈치만 봤지? 퇴원 후 최영숙 할머니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고 싶었던 댄스 수업을 시작했고 짧은 머리로 파마도 했습니다. 옷도 화려한 색깔로 골랐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왜 그래? 애처럼 왜 그래? 하면서요. 예전 같았으면 움츠러들었을 텐데 이제는 상관없어요. 내 인생이잖아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리드 윌슨 박사가 진행한 노년기 자아 정체성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는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성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를 노년기 자유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젊었을 때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 타인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미 사회적 역할은 마무리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갈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며 사시나요? 아니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라는 자유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사회적 자아를 만들어가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의 과제는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타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려 애쓰지 마라. 그보다는 내 자신의 마음을 똑바로 보라. 진정한 평화는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온다. 세 번째, 의미 있는 유산 만들기. 다음 세대에게 남길 것을 준비하라. 부산에 사는 74세 김봉철 할아버지의 특별한 프로젝트 이야기입니다. 김봉철 할아버지는 평생 목수로 일해왔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취미로 목공예를 계속했는데 어느 날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것들 정말 멋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김봉철 할아버지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목공예 기술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김봉철 할아버지는 동네 청소년 센터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목공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 하나만 가르치려 했는데 지금은 15명의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톱질하고 대패질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내가 죽어도 이 기술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참 행복해요. 하버드 대학교의 발달 심리학자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75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음 세대에게 무언가를 전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리 레시피일 수도 있고, 인생 경험담일 수도 있고, 작은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아온 흔적을 의미 있게 남기려는 의지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노년기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60세 이후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은 나는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어떤 것이 여러분만의 특별한 유산이 될 수 있을까요? 독일의 철학자 한스 요나스는 책임의 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더한 것을 보태어 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적어져야 하고 자유로워져야 하고 의미 있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남 순천에 사는 76세 안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정희 할머니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불행했습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들은 불평불만으로 가득했고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았으며 자신의 인생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독이 되는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 진짜 좋은 친구 2명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서로를 응원하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복지관에서 젊은 엄마들에게
전통 음식 만들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요리 실력을 나누는 것이었죠. 지금 안정희 할머니는 말합니다. 70 넘어서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친구도 줄었고 만나는 사람도 줄었는데 오히려 더 만족스러워요. 매일이 의미 있고 기뻐요. UCLA의 심리학자 소냐 류보머스키 교수는 행복의 3요소를 제시했습니다. 50%는 유전적 요인, 10%는 환경적 요인, 그리고 40%는 의도적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행복의 40%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와 만날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지, 어떤 일에 의미를 부여할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서 자신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독이 되는 친구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비교와 질투로 괴롭히는 친구, 과거에만 매달리는 친구, 부정적 감정을 퍼뜨리는 친구,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친구, 고집과 편견에 갇힌 친구. 이런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진짜 좋은 친구를 소중히 하세요. 현재를 함께 즐기는 친구,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친구, 깊은 공감과 위로를 나누는 친구. 이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한 삶을 사세요. 관계는 단순하게, 마음은 자유롭게, 인생은 의미 있게. 이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노년에 대해 남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은 젊은 시절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 많은 친구가 아니라 좋은 친구, 많은 경험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 많은 시간이 아니라 충만한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